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환 씨 녹화 시작했는데 네. 스마트폰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배님. 이거는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제가 보고 있던 건 말이죠.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요 반도체 칩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게 아니고 반도체 덩어리를 들고 있던 거죠. 스마트폰이 잘 작동하기 위해선 반도체가 꼭 필요하긴 하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자동차, 항공, 우주, 그다음에 의료 산업까지 정말 이 최첨단 과학 기술이 요 작은 칩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파워 반도체 능력론. 전 세계적으로 AI, 인공지능 분야에 열풍이 불면서 반도체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거대 세상을 열어가는 작은 엔진이자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동력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분야인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에서 집적회로 설계 분야 교육 및 연구를 하고 있는 재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AI 반도체와 핀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한지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뉴스 보면요, 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언급, 파급력이 한동안 상당했어요. 맞습니다. 일단 저는 뉴스 매일매일 챙겨보거든요. 지화 선배님이 진행한 뉴스. 네네. 예. 자, 근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8월 초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다가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사실 경제 상황이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할지 좀 걱정도 되고 하는데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6일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서 트럼프발 그 관세 전쟁이 기존의 상호 관세에서 품목 관세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세 전쟁 제2라운드를 선포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이제 여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에 반도체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생산을 약속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또 밝혀서 이와 관련된 각국의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은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느라고 더욱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100% 관세를 맞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미국과의 그 통상 그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을 보면 적어도 반도체 및 바이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좀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있었던 8월 25일이었죠.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뭐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그동안 이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치포 동맹을 이제 추진을 해왔고요.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 이제 생산을 계획을 하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 상황입니다. 네네. 한미 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어떤 언급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이제 저희 반도체가 수출하는데 이제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 반도체 공장이 좀 더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반도체라는 게 정말 우리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맞아요. 자, 앞으로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관세에 의한 영향도 이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41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6,838억 달러의 20.8%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대미 수출액만 보면 106억 8천만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 품목 3위 수준이었습니다. 예. 포스트 관세 전쟁 시대를 맞아서 산업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이 직면한 이런 고관세 장벽을 넘어설 해법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와 대체 불가 상품의 개발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고관세로 인해서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가격 경쟁력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기술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술력. 기술력. 예.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아주 그냥 집약돼 있는 아주 조그마한 칩.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시청자분들이 답답해 하시겠죠. 좀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도체 또는 반도체, 그다음 부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험 A, B, C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A 같은 경우는 A, B, C는 일단 동일한 회로로 구성이 돼 있고 일단 각각에 대해서 스위치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를 보면 철사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면 전구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불이 들어오고. 예.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전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아, 이렇게 이제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가 통하게 해가지고 전구를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전류가 통하지 않으니까 전구를 불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네. 그럼 반도체는 무엇인가? 통할까요? 전류. 반도체는 영어로 세미컨덕터입니다. 도체는 영어로 그냥 컨덕터라고 하거든요. 그 앞에다가 이제 셈이라는 거를 붙였기 때문에 반은 통하고 반은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약간 뭐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런. 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전류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반은 안 통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제어가 가능한 도체를 반도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제어에 의해서 그 반도체를 도체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는 부도체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서 많은 요구가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는 다양한 회로를 구성된 칩 또는 이제 반도체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지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사실은 매일 반도체를 이용하면서도 그 의미가 뭐지? 여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좀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확실히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그 반도체는 어떤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로는 실리콘과 저메늄 등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규소라고 불리는 실리콘은 특히 이제 우리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재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모두 갖는 반도체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에는 이제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성질을 가지다가도 저희가 불순물을 섞거나 열이나 빛 같은 것을 가하게 되면 또 전기를 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이제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실리콘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반도체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래에서 출발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으로 거듭난 반도체. 그렇다면 최초의 반도체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날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까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숨은 두뇌,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의 역사는요, 20세기 초 발명된 진공관에서 시작되죠. 당시 진공관은 전자 신호를 증폭해서 라디오, 전화, 초기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전자기술의 새 시대를 연 주인공이었던 진공관은 곧 한계도 드러났는데요. 이 진공관은 크고 무거운 데다가 컴퓨터 한 대를 돌리려면 수만 개가 필요했고 그중 하나만 고장나도 기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이 전기도 많이 먹고 열도 심해서 오래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은 게 바로 1947년 탄생한 트랜지스터입니다.
전기를 켜고 끄고 작은 신호를 크게 키워주는 이 작은 소자는요. 진공관보다 훨씬 작지만 튼튼하면서 전력 소모와 발열은 적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가 작고 강력한 두뇌의 씨앗을 손에 넣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불리면서 디지털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1950년대 말에는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칩에 담은 집적 회로가 등장합니다. 이 집적 회로는 쉽게 말해서 작은 전자부품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마을은 점점 커져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선 초대형 도시, 오늘날의 반도체 칩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연구자들은 AI 시대에 맞춰 반도체를 어떻게 진화시키고 있을까요? 자, 실장님, 여기가 요즘 가장 핫하다는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문과생이라서 알고 있는 칩이라고 하면은 요 감자칩밖에 없거든요. 예. 혹시 그 반도체 칩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부서에서 개발하는 알데바란 프로젝트명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 시리즈 중에 AB9이라는 AI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인공신경망을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가 먼저 만져보겠습니다. 와, 이게 뭐가 되게 정밀하게 뭐가 좀 있는데. 아니, 사이즈만 보면은 500원 동전보다 조금 큰 크기거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핫하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 내에는 네. 1초에 약 40조만큼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산기를 좁은 공간에다가 저희가 기술을 이용해서 집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1초에 몇 번이요? 40조 번만큼의 연산이 가능한 연산기를 갖고 있습니다. 40조 번이요? 와, 이게 40억 번도 엄청 빠른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기존 반도체들도 약간 이런 연산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요? AI 반도체가 요즘 왜 이렇게 핫한 건가요? 기존에는 이제 AI 반도체가 없을 때는 그 GPU라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네. 엔비디아 GPU 같은 GPU를 이용해서 동일한 이제 인공신경망을 가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GPU는 AI를 위한 어떤 반도체가 아니라 그래픽 처리를 위한 건데 AI 반도체보다는 전력 소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알고리즘을 위한 전용 연산기만을 담아가지고 낮은 전력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이런 AI 반도체를 저희 부서에서 개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일단은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와, 예. 그럼 그 새로 개발된 GPU 이후의 그 AI 반도체는 이름이 따로 있나요? AI 반도체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그 인공신경망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영어로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NPU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GPU에 비해서 NPU는 일단 전력 소모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딱 필요한 것만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어떤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칩 말고 뭐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저희는 이제 알데바란 프로세서라는 그 칩 프로젝트명으로 계속 이제 예전부터 칩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1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프로세서라고 하는데요. 네. 고성능의 이제 프로세서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AB1이라는 칩도 저희가 만들었고 네. 자율주행용으로 저희가 이제 AB3, AB5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AB9으로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었고 현재는 이제 좀 더 많은 연산량과 메모리 대역폭을 높인 ABS1이라는 거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그 개발된 중간중간에 패키지나 테스트 칩에 대한 거를 현재는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인류의 발전사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기 그런 과정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니 근데 요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저기 제 컴퓨터에 있는 메인보드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저거 그냥 제 컴퓨터에 갖다 꽂으면 안 되나 해서 저건 뭔가요? 이제 NPU가 GPU를 대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GPU 같은 경우 보통 그래픽 카드라고 해서 데스크탑 PC에 PCIe 인터페이스로 이제 꽂는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NPU도 AB9도 이렇게 PCI 슬롯에 꽂을 수 있는 그래픽 카드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린 이 보드를 여러 개 꽂아가지고 아트브레인 K라는 인공지능 신경망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서버를 만들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다른 장소에 이제 서버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서버실을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은밀한 곳에 숨겨놓으셨군요. 자, 한번 가보시죠. 출발.
아, 여기가 그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맞습니까? 작게 유리한 서버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버실. 근데 보니까 뭐가 좀 많이 꽂혀 있네요. 이게 뭐가 꽂혀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아트브레인 S라는 그래픽 카드 같은 보드가 있었잖아요. 오, 저기. 예. 예, 그 보드를 노드는 하나가 이제 컴퓨터 본체에 해당됩니다. 이 본체가 총 여기 안에 8개가 있고요. 하나의 그 본체에 앞에서 보여드린 아트브레인 S라는 보드를 20개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8개. 160개? 그 보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렉 스케일로 하나당 40테라플럭스니까 총 120개니까 약 5펩타플럭스라고 하거든요. 그 메모리 용량이요? 연산 성능을 의미합니다. 연산 성능인데. 예, 5펩타플럭스만큼의 연산 성능을, 꽤 높은 연산 성능을 이 렉 스케일 서버 안에다가 구축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들은 앞으로 좀 활용도가 어디까지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실제로 자율주행차에 연결해서 주변을 인식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또한 공항 자동 출입국처럼 동시에 많은 사람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능형 CCTV나 드론처럼 수많은 카메라 영상과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분야에서도 특히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그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특별한 좀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반도체는 이 오페프타플럭스의 성능을 한 5개에서 10개 정도를 정착해서 이 성능을 이룰 수 있는 현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성능이 대단한 반도체들이 또 애틀에서 나오게 될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또 집적 회로까지 결국 반도체의 역사는 작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느냐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작아진 건가요? 트랜지스터를 이제 많이 집적하기 위해서 그 미세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약 10나노미터의 크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네, 어느 정도? 전혀 안 와요. 10나노미터면 이제 머리카락의 이제 1만 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히 작은 크기죠. 와. 근데 이제 10나노보다도 현재는 이제 삼성 반도체나 TSMC에서는 이제 3나노미터급 정도의 공정으로 이제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IBM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2나노미터급의 이제 미세화 공정을 개발을 했는데요.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도에는 2나노미터급에 대한 공정도 곧 상용화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 반도체가 정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가 들어있는 우리 일상생활 속 제품, 아까도 제가 제일 먼저 보여줬던 거, 요거. 스마트폰. 스마트폰이잖아요. 자, 그러면 교수님, 이 스마트폰에는 대체 얼마나 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도체 엄청나게 덩어리, 그렇죠? 저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특히 이제 플래그십급의 스마트폰을 보면 그 안에 최소 수십 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여러 반도체 칩들이 들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스마트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퍼센트가 표시가 됩니다. 예. 그죠? 이게 그렇게 이제 바로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저희가 이제 관리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칩을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핸드폰의 전력을 공급 및 관리해주는 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를 보면 다양한 글자와 이미지, 영상, 색상 등이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라는 반도체 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위로 올리기도 하고 아래로 내리기도 하고 맞아요.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어디를 터치하는지 감지하고 반응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제어를 해주는 터치 컨트롤러 IC라는 반도체 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맞아요. 이제 사진을 찍을 때도 당연히 이제 이미지 센서라는 반도체 칩이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보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는 컴퓨터로 치면 CPU에 해당되는 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에 운영하는 운영 체제를 구동하고 또 다양한 앱도 구동하고 그리고 이제 AP 이외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많은 IC들이 있는데 그 IC들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반도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반도체가 또 수십 개나 들어있다고 하니까 참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자율 자동차의 미래도 말이죠. 이 반도체가 좌지우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율 주행차에는 이게 좀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이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물이나 또는 도로를 인식을 해서 원하는 경로로 가거나 아니면 그 경로 내에 있는 장애를 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지금의 내연기관의 차에서는 한 200~3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고 있다면 자율주행 차에서는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2,000에서 3,000개의 반도체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수님 그 에어백 시스템에도 반도체가 많이 쓰인다면서요? 네, 이 에어백 시스템에서도 반도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됩니다. 차량 충돌과 승객의 위치 그리고 현재 그 안전벨트의 상태를 감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충돌 시에 발생하는 충격 신호를 증폭을 하고 또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회로들, 칩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에어백에 폭발 명령을 내리는 신호 처리 및 제어를 담당하는 MCU라고 부르는 칩, 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죠.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모든 칩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함께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쓰인다는 건 얘기를 들었고, 우리 일상생활이랑 조금 더 밀접한 또 분야는 어떤 게 또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그 활용이 되는 분야가 의료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예. 의료 분야에서는 그 AI 반도체를 활용하면 생체 자료를 이용해서 질병의 그 종류나 질병의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요. 맞춤형 이제 의료 서비스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AI 반도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심장의 뭐 이상 상황을 알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라는 형태라고 하는데 심실세동이나 아니면 당뇨와 같은 그런 질병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AI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반도체가 계속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 분야에서도 반도체의 활용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죠. 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네, 한국 반도체, 즉 K반도체의 역사는 삼성전자가 1974년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 5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우리의 발전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빠르게 투자해서 빠르게 개발하고 또 남들보다 먼저 시장에 출시해서 더 높은 이익률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현재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70%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2 내지 3%의 점유율로 상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1위인 TSMC와 2위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는 620조 원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1,179조 원보다 서너 배가량 큽니다.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세계 1위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8년째 약 3%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메모리 시장에서도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격차를 줄이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K반도체 위기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시스템 반도체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진짜 좀 기사나 이런 데서도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메모리 반도체랑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이 차이가 뭔가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사람에 비유하면 네. 기억을 잘 하는 사람과 아, 계산을 잘 하는 사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르죠. 둘 다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게 합쳐진 것도 있나요? 합쳐진 것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 같은 반도체를. 김기환 같은 반도체. 예, 김기환 반도체. 이름 그렇게 지어주세요. 김기환. 알겠습니다. PIM이라고 이미 있는데 네.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또 받아주시나?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정보를 잘 저장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를 잘 처리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컴퓨터의 예를 들면 컴퓨터의 부품 중에 DRAM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반도체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 내 CPU라는 보통 인텔이나 AMD 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ARM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CPU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잘 처리를 하는 반도체죠. 그러니까 머리 역할을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CPU는 분해 역할을 하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램과 같이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차이점을 좀 더 말씀드리면 시스템 반도체는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산 또는 이제 제어 그리고 이제 통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전력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그 스펙을 갖도록 생산이 돼야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이제 동일하게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반도체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두 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기술력을 발휘를 해서 각각 경쟁력을 갖춰간다면 네. 반도체에 대한 좋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교수님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집중을 해야 되고 꼭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가 단순히 시장 규모가 커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제품 경쟁력에 열쇠를 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IoT, AI, 5G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내는 미래 먹거리 사업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등 모두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게 될 중추 산업인데요. 이러한 사업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껴 있고 특히 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랄까 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조금 거의 관련돼서 좀 디테일한 내용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이제 금지를 했죠. 예. 그러니까 또 중국도 거기에 맞서서 맞불죠. 마이크론 제품은 쓰지 마라 이런 네.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사실 미국은 계속 우리나라를 중국 견제에 끌어들이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고민이 자꾸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난 30년 동안 반도체 업계,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보면 나라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 일본은 이제 소재나 장비를 맡고 우리나라랑 대만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은 조금 더 저렴한 반도체를 만드는 식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처럼 막 이익이 아주 많이 나지는 않지만 범용 반도체에 집중을 해서 이제 규모와 기술력을 키우면서 이제 이 분야의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벌어진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있었죠. 맞아요. 이제 이걸 거치면서 한번 흐름이 확 한번 바뀐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강대국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할 거야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일환으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면 여기서 생산을 하면 우리가 많은 지원금을 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회사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이 정말 심한 상황인데 나라별로 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반도체 생태계를 A부터 Z까지 이제 모든 걸 구축하는 나라는 미국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은 이제 칩스 액트에 의해서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본에서는 경제안보법을 근거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예. 예, 그 외에 유럽은 그 유러피안 칩스 액트라고 미국과 비슷한 이름의 이제 그런 그 제도를 이용해서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고 해서 많은 그 반도체 기관이나 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만에서도 산업혁신조례 개정안이라는 대만판 반도체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권을 잇는다면 그동안의 이제 강점을 지켜온 분야에서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과 그 우리만의 독자적인 생태 구축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확실히 국가별 경쟁도 치열한 게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나라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 자체의 어떤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애플인데요. 이제 애플은 세계 최강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수준에 왔습니다. 그래요? 예,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AP,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응용 프로세서 칩이죠. 네. 이거는 이제 애플에서 개발한 걸 이제 A 시리즈 칩이라고 하는데 이미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이제 PC에 들어가는 칩도 이제 인텔과 결별을 한 후에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하네. 근데 이제 자체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회사는 당연히 애플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다들 아시는 테슬라도 자사 차량에 FSD, 즉 Full Self Driving이라는 이름의 완전- 시스템 반도체 칩을 자체 개발을 해서 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은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건데요. AI 학습 및 추론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칩을 자체 개발을 했고, 이외에도 이제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도 AI 서비스를 위한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패키징 분야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 패키징 기술은 왜 중요할까요?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 서버까지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칩이 만들어진 후 바로 제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패키징 기술입니다. 먼저 반도체 패키징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반도체 칩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외부 회로와 전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도체 칩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그 내부의 소재와 연결선들은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훨씬 더 얇을 정도로 아주 미세합니다. 이런 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격이나 열,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전원과 신호를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패키지입니다. 그렇다면 패키징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칩을 보호하는 껍데기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를 들어 최신 AI 서버나 스마트폰 안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간 초고성능 칩들이 사용됩니다. 이 칩들은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고 동시에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이때 패키지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열을 빼앗아 줄 수 있는지가 시스템 전체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칩렛 구조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칩을 만드는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칩을 나누어 만든 뒤 패키징 기술로 서로 이어붙이는 방식이죠. 여기서 패키징은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마치 초고속 도로를 건설하듯이 칩과 칩 사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즉 패키징은 이제 반도체 성능의 최종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모두 차세대 패키징 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곧 반도체 산업의 미래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두뇌라면 패키징은 그 두뇌를 세상과 연결하는 신경망이자 또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해주는 생명 유지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미래 의료기기 같은 첨단 산업들이 발전할수록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조연이 사실은 무대 뒤의 진짜 주인공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을 지켜야 하는 이유 역시나 국가 경쟁력과 이게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반도체는 제조 영역에 대한 핵심이면서 다른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파급력과가 큰 산업입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에서부터 디지털 트윈, 그 스마트 시티,
그 농업용 드론 그리고 이제 의료용으로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그릴이라고 하죠. 그걸 통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절감하는 그런 여러 6대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가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 등 많은 이제 주요 국가에서 반도체 패권을 두고서 이제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반도체 활용 분야들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이 과학으로 분석 다 C에서 다뤘어요. 다 다뤘던 부분이에요. 예. 거기 무조건 다 나오셨어야 되는데 매 회차마다. 나오셨어도 돼요. 네, 그게 이게 반도체가 다 필요한 건 줄 몰랐는데 와 이거 엄청납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9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9억 달러. 예, 2024년에는 6,305억 달러였기 때문에 네. 그에 대비하면 이제 11.2%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천조가 넘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가를 점치고 있는 것은 올해 이제 AI, 클라우드 시설 그리고 또 첨단 소비자 전자제품 등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또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실장님. 최근에는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챗 GPT와 같은 이제 LLM의 수요의 증가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2022년도부터 향후 10년 동안에 AI 반도체 시장의 그 전망은 14배 이상의 시장이 이제 커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배. 예, 이런 AI 반도체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AI 시대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고 AI 반도체에 의한 급격한 산업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존의 CPU나 GPU하고 달리 AI 알고리즘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고성능 연산을 지원하는 반도체로서 자리 잡으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많은 이제 연산이 필요하고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2단계나 3단계의 자율주행이 아니라 5단계의 매우 높은 자율주행까지 갈 때는 많은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반도체 요구는 매우 높아지면서 필수적으로 될 것입니다. 아까 예. 그 선배님이 이제 쌀의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 비유가 확 와닿더라고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 그리고 혹시 궁금한데 이게 반도체가 그러면 조선업에도 쓰입니까? 요즘 조선업도 되게 핫하잖아요. 조선업에서도 그 배가 운행을 할 때 자율주행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을 할 때 주변에 이제 좀 더 이제 광활한 부분에 대한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니드는 당연히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쭙냐면 저희 다음 아이템이 조선업이에요. 또 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또 모셔주세요. 다음 회차 때. 예. 계속 출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예.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하시죠. 예. 반도체가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작은 사이즈의 그 칩 안에 엄청난 파급력이 들어있다. 반전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의 덩치가 이제 커지면서 관련된 기술은 뭐랄까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 과거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반도체 설계부터 공정 개발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대량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IDM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부르는 회사인데요. 예. 이 기업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반도체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반도체의 설계와 제조가 분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반도체 설계는 시스템과 설계를 잘 아는 팹리스라는 회사가 맡게 되고 파운드리라고 부르는 회사가 이제 칩을 제조하는 형태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업체가 이렇게 설계와 제조가 분리된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된 것은 또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욱더 세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점이 있고요.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팹리스 기업 매출액 10위 안에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세계 기업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니, 참 궁금해요. 이제 인재로 치면 국내에도 우수한 인재가 많죠.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 뒤처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의 펜니스 스타트업의 경우 실제 기술 측면에서는 높은 잠재력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예로 이제 국내 펜니스 스타트업의 42.6%가 특허를 최소 1개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환경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게 문제구나. 예, 어떻게 더 설명을 드리냐면 해외 펜니스 스타트업들은 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리즈 A, B, C 이런 순서로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시리즈 D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성숙한 이제 투자 단계로 이제 최종적인 제품까지 개발하는 투자 단계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해외 펜니스 스타트업들은 이제 시리즈 D까지 간 반면에 국내 펜니스 스타트업들은 약 95%가 초기 투자 시리즈 A나 B 정도의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 등록이나 이런 부분은 활발하지만 상용화 제품 개발이나 이걸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것까지 가는 그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펜니스가 위축된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메모리나 파운드리 위주의 성장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은 충분한데 그 기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자, 네. 바꿔 말하면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네.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산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 등 이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1조 8천억 원 정도의 그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 공제율도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송전선 지중화하는 게 그 반도체 산업 그거랑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전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송전 선로를 지중화, 지하로 묻어서 네네네. 안전하게 공급하는 이제 그 공사가 이루어져야 이제 반도체 그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의 또 연구 개발이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예. 확대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소재 부품 장비를 뜻하는 소부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설계를 맡는 팹리스 분야, 그리고 또 제조 분야 등 이제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총 14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 같은 이제 제조업체랑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그리고 또 패키징 업체들, 그리고 또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파운드리, 그 팹리스 업체들, 이 모든 업체들 산업 전반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훌륭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지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제품화하고 이제 수출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려면 좀 더 많은 반도체에 관련된 인재들이 많이 육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많은 투자가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 쪽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계속적인 이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술력 그리고 연구 역량 같은 것들은 뭐 세계적으로 내어놓아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네. 일례로 제가 몸담고 있는 카이스트의 연구진을 보면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분야나 공정 분야 그리고 소자 분야에 세계 최고 학회에서도 탑 클래스의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 활발하고 건강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체가 좀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과학과 공학 분야로 오지 않는다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지만 다 같이 뜻과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한다면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의 대전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패권 경쟁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아낌없이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과학 지식 플렉스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 조미김이나 과자 드실 때 이렇게 적힌 조그만 봉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Do not eat, 먹지 마시오. 안에 든 투명한 알갱이, 이게 바로 실리카 겔인데요. 실리콘으로 만든 건조제로 습기를 쏙 빨아들여서 내용물을 눅눅해지지 않게 해주죠. 덕분에 바삭바삭 맛이 오래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실리콘 사실은 아주 특별한 녀석입니다. 하얀 도화지처럼 어디에든 쓰일 수 있는 재료라서 건축자재, 조리도구, 의료용 보형물까지 활용되는 곳이 무궁무진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쓰이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실리콘은 우리말로 규소, 지구 지각의 28%를 차지하는 아주 흔한 원소로 이 모래나 수정 같은 광물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쓰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불순물을 무려 1000억 분의 1 수준까지 제거한 초고순도 규소만 반도체용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제된 규소를 얇게 잘라 만든 웨이퍼 위에다가 수십억 개의 회로가 새겨지면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와 같은 최첨단 기술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가 품고 있던 작은 원소 하나가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된 거죠. 오늘도 과학 지식 두둑하게 챙기셨죠? 지금까지 과학계 트렌드 세터 김규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과학기술, 반도체와 그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K반도체, 이제 다시 반격에 나설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가 삼행시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반도체는 역시 K반도체. 좋아, 예. 예. 좋습니다. 아, 예. 이것도 혼자 생각했어요. 예, 아니요. 채찍피트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군요. 농담 제가 했습니다. 네. 두 분 어떠셨나요?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어떠셨어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에서 개발한 반도체를 VCR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었죠. 네. 두 분 그 자리에서 크게 작게 많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